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세스 마이닝 툴인 디스코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장에서 우리가 데이터 수집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배우다가 데이터 자체를 너무 설명을 하게 되면 이해도가 좀 낮을 것 같아서 프로세스 마이닝 툴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떤 기능과 어떤 내용들을 분석하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4장에서 데이터 수집 방안에 대해서 다시 옮겨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과제로 제출한 것들은 디스코에서 제공하는 여기 있는 그 샌드박스 기능을 아마 이용을 했을 거예요. 샌드박스 기능은 미리 만들어 놓은 그 프로세스 마이닝 그 기능들을 이 디스코라고 하는 툴 제공 회사에서 설명을 해주는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있는 load your own data 이것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한다면 두 번째 있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load your own data. Load your event log from CSV, XLS, MXML, JS, and FXL files, or import complete project from the DSC archive blah blah 라고 돼 있어요. 그죠? You can add event log at any time by using the leftmost toolbar of button on top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보면 아마 이 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긴 한데요. CSV나 엑셀 파일에서 스프레드시트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에서 케이스 아이디는 이 컬럼이다. 그 다음에 타임스탬프는 이 컬럼이다. 액티비티 이름은 이 컬럼이다. 라고 해서 선택을 해서 프로세스 마이닝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XML, MXML과 제스는 저거였죠. 우리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많이 사용하는 XML 형태의 어떤 표준. 제스는 사실 표준이고요. MXML은 우리가 디팩토 어떤 디팩토 스탠다드라고 부르는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을 한 것은 제스이고요. 앞에 있는 MXML은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XML 형태의 어떤 포맷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이벤트 로그를 불러드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여기 new라고 있는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new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드릴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가장 간단한 데이터를 하나 제가 제공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서 제공하는 그 데이터이고요. 교재 사이트 또는 교재 그 저자가 제공한 것이고요. 자, 러닝 example 아주 심플한 example이 하나가 있고요. CSV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SV 파일은 어떤 거라도 열어도 되는데요. 일단 텍스트 파일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텍스트 파일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사용하는 그 텍스트 에디터이고요. 이쪽에 밝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 컴마 세퍼레이트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세미콜론으로 세퍼레이션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세미콜론으로 세퍼레이션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줄에 헤더가 있습니다. 그렇죠? 케이스 아이디, 이벤트 아이디, 그 다음에 날짜 포맷을 DDM에 YYY,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그거죠. 그렇죠? 여기 뒤에 있는, 시간, 그쵸? hour, minute이네요. 그쵸? 그리고 activity 이름, resource, 담당자 이름, cost 이렇게 주어져 있고 아래쪽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주고 있습니다. 대강 보면 알겠죠? 그죠? case ID 첫 번째 예를 들어 이게 지금 register, request, examine thoroughly, check ticket, decide, reject request, request 돼 있는 거 보면 우리 교재 1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던 항공권 티켓 예매에 관련된 프로세스, 그 취소 환불에 관련된 프로세스였죠. 그죠? 그래서 관련되는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고객의 요청 처리, 2번 고객의 요청 처리, 3번 고객의 요청 처리, 그리고 4번, 5번, 6번, 6명에 대한 고객 요청 처리들이 데이터로 이렇게 예제로 나와 있네요. 자, 우리 앞에서 계속 봤었던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시이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데이터가 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저는 요 디렉토리 있기 때문에 미리 기억을 해놓고, 프로세스 마이닝 디스코 툴에서 여기 오픈 파일을 넣어도 되고요.
또는 여기 있는 일단 new 이렇게 new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discard change 하고 뭐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여기 open file 이렇게 들어가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디렉토리에 가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어쨌든 요 파일을 어쨌든 오픈 파일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요, 이렇게 뜹니다. 사실 이제 여기 아까 헤드 그 파일 봤었죠. CSV 파일, 헤더 파일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위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잘 보이죠? 케이스 아이디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툴에서 시간 형태로 되어 있는 건 알아서 타임 스탬프로,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뭔가 그룹핑, 요 중복이 되어 있는 이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건 케이스 아이디로, 그리고 뭔가 순서가 엇갈려 있지만 뭔가 이런 패턴이 있는 것들은 액티비티로,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뭔가 리소스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이제 인식을 한 거고요. 인식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자동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고 싶다. 나는 사실 이게 액티비티가 아니라 담당자예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리소스가 사실은 이게 리소스가 아니라 이게 액티비티 이름이었어요. 그럼 이거를 가서 액티비티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코스트는 여기다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세스 마이닝을 할 때 그룹핑 할 수 있는 케이스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고객 단위, 제품 단위, 서비스 단위 이렇게 케이스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그거 외에 누가 언제 무엇을 했냐, 즉 리소스 담당자가 누가 언제 타임스탬프 언제 무엇을 했냐, 액티비티, 어떤 이벤트를 했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 외에 코스트나 또는 제품의 모델이나 또는 고객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나이나 또는 성별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면 컬럼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실 기타 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others로 이렇게 두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는 지금 심플한 예제여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컬럼이 한 20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사실은 이제 컬럼 20개가 있으면 누구는 이럴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액티비티 기준으로 분석을 하고 싶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보다 더 상세한 어떤 그 버튼 클릭, 우리가 웹사이트 분석을 한다고 해봅시다. 누구는 버튼 클릭한 걸 대상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버튼 클릭한 클릭 스트림을 액티비티로 놓고 분석을 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웹사이트 단위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웹사이트를 클릭하고 액티비티를 놓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웹사이트에 어떤 도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 상위 도메인을 보고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사이트로 옮겨갔는지 좀 더 거시적인 분석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 도메인을 클릭을 해서 나는 이걸 기준으로 액티비티 분석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어진 데이터를 잘 이해를 하고 그 데이터, 그 컬럼들 중에서 어떤 것을 그룹핑해서 분석의 어떤 케이스 단위로 쓸 건지, 어떤 컬럼들을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기준을 잡고 분석을 할 건지를 잘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디스코에 있는 이 툴은 컬럼 형태로 되어 있는 이제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나 또는 아까 앞에서 보셨었던 CSV 파일 형태로 스프레드시트로 쭉 이제 깔려 있는 데이터에서 나는 케이스 아이디를 예를 들어 나는 이걸 케이스 아이디 기준으로 묶을 것이고 이 세 번째 있는 컬럼이 타임스탬프이고 나는 이걸 액티비티로 쓸 것이고 얘를 뭐 리소스로 쓸 것이다. 코스트는 other다. 분석 이외에 나중에 필터링 할 때 이런 걸 좀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 아이디는 사실 아이디는 이제 이게 다 다른 거니까 우리가 분석에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others로 빼놓으면 되겠죠. 이걸 빼자. 이렇게. 예. 여기 왜 안 빠질까요? 예, 여기 빠졌네요. 그죠? 네. 요걸 요걸 쓰지 않겠다. 사실 others로 뺄 필요도 없죠. 그렇죠? 이벤트 아이디는 사실 다 다른 이제 유니크한 거니까 뭔가 패턴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분석을 안 하겠다. 리무브 이렇게 빼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컬럼은 이 디스코 툴에서 데이터를 메모리 로딩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희미하게 회색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가 분석하는 데 필요한 케이스 아이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냐, 그래서 리소스, 타임 스탬프, 액티비티 같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지금은 요 패턴들이 타임스탬프로 잘 인식이 됐지만 나중에 그 데이터 포맷, 데이트 타임 포맷이 조금 다른 것들을 인식을 못하면 이런 포맷으로 세팅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해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우리는 이제 MXML이나 JES를 파일을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CSV 파일을 직접 읽어드려서 분석에 시작하도록 하는 예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가 됐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여기 스타트 임포트를 시작을 합시다. 가려지니까 이거는 퀵 시킬게요. 네, 그러면 뭐가 떠요? 바로 이런 멋진 그 그래프가 뜹니다. 그쵸? 이게 이제 프로세스 디스커버리죠. 그쵸? 봅시다. 주어진 이 데이터로부터 뭐 6개밖에 패턴이 없어요. 그렇죠? 6개밖에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긴 하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 봐서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러프하게나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거 이제 스크롤을 마우스 스크롤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확대,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여기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원하는 형태의 원하는 크기의 어떤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은 필요하면 여기 익스포트를 눌러서요. 여기에서 프로세스 맵, 지금 이게 이제 프로세스 맵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는 우리는 이제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다이어그램이라고 한 측면에서 맵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도출한 것을 PPT나 보고서에 넣을 때 여기 PDF로 넣을래, PNG로 넣을래, JPG 또는 XML 형태로 해서 네트워크 구조로 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거 매트릭인데 이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은 뒤에서 설명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CSV 형태로 뽑아서 이제 통계 분석을 하는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예. PNG로 PNG로 한번 해봅시다. 네, PNG로 익스포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제가 했었던 데가 여기이고 여기에 PNG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열어뒀었던데 PNG 파일이 하나가 생겼네요. 그렇죠? 여기 생겼네요. 그렇죠? 여기 방금 생겼죠? 네, 생겼고 열어보면 제가 열만한 게 여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과 같이 화면에 있는 것이 쫙 이미지로 만들어졌네요. 그죠? 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뭐 과제할 때 유용하겠죠.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근데 이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5장에서 한번 다룰 텐데요.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를 하게 되면 사실 이렇게 깔끔하게 뽑기가 수동으로 해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6개로부터 나온 프로세스 맵이지만 사실 이제 이 액티비티는 이렇게 해보면 개수가 바뀌죠. 그쵸? 100%다 쓴 거예요. 뭐냐면 로그 데이터에 발생했었던 또는 등장했었던 모든 그 액티비티 이름을 다 나열한 것이고요. 반면에 패스를 보면 지금 0%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말은 패스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숨겼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좀 더 올라가 볼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패스도 100%를 다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업무가 수행된 것을 보면요. 여기 6이라고 되어 있는 건 6건, 아까 우리가 케이스 그 고객의 요청 건수가 그 처리 티켓 그 환불 처리 횟수가 6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6건들이 쭉 시작이 되어서 막 가다가 3건은 이렇게 끝나고 3건은 리젝트해서 끝났고 3건은 페이먼트하고 끝났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끝나는 과정에서 무수히 반복을 하다가 종료가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패스가 너무 많게 되면 이제 이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렇죠? 메인 패스는 사실 여기는 툴이 잘 돼 있어서 좀 진한 선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갔다는 걸 좀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보여줄 수가 있긴 하지만 3건 중에 어떤 거는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어떤 건 이쪽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이 패스가 너무 많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적절한 수준의 일반화와 추상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패스를 이렇게 좀 줄여보는 거예요. 이해하기 좋은 수준에서 이렇게 줄여보는 거예요. 그럼 점점 패스가 간단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패스가 간단해지는 또는 추상하기 위한 이 알고리즘 자체는 이 회사에서 만든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4장에서 배울 그 휴리스틱 마이너의 익스텐션인 익스텐디드 휴리스틱 마이너라고 이 친구들이 부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깔끔한 좀 주요 패턴을 보여주면서도 특징이 사실은 이제 어떤 특정한 액티비티가 전체에서 격리되지 않도록 이렇게 분리되지 않도록 전체가 연결되면서도 이제 횟수를 좀 줄여놓은 그런 이제 처리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액티비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 줄 알겠죠, 그렇죠? 사실은 여기는 보면 한 건이라도 수행된 것들을 모조리 다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많이 수행된 것들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정말 이걸 한 건을 수행하지 않으면 여기 표시하지 않으면 중간에 끊겨버려서 어떻게 종료됐는지 우리가 추적할 수가 없는 경우에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어쨌든 최소한의 이제 아크 개수로 화살표 개수로 프로세스 모델을 그린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액티비티입니다. 액티비티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3개밖에 안 나오네요. 그죠? 3개. 이렇게 하니까 뭐 3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필터링 기능이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기껏 해봐야 5개, 8개, 8개밖에 액티비티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분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수백 명이나 수천 명이겠죠. 그렇죠? 수천 명, 수만 명 여러분들이 다루는 어떤 로그의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한두 건 발생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좀 적은, 그렇죠. 횟수가 적어서 분석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들은 숨기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그런 걸 할 때 이 필터링 기능을 사용을 해서 내가 적절한 수준의 횟수 그 데이터가 어딘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시작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플로우를 흘러가서 티켓 발급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흘러간다.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있었던 예시 중에서 decide 이후에 이제 이게 리이니시에이트 하는 재검토하는 과정이 지금 을 생략한 이런 메인 플로우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이렇게 해보니까 주로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리퀘스트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코절, 주로 이제 캐주얼이네, 그죠? 캐주얼, examine을 하고, 그 다음에 체크 티켓을 하고, 디사이드를 하는 과정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이제 이 페이먼트 승인을 할 때도 있고 거절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숨겨놓은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자주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나 액티비티를 통해서 어떤 흐름을 보여준 게 이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요. 조금 더 내려가면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렇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횟수가 이렇게 3회라고 되어 있는 게 좀 작아요. 그렇죠? 적다라고 만약에 이게 적진 않은 이 예치는 적진 않지만 조금 더 내려가면 이게 적기 때문에 이렇게 끊기면서 이제 3회, 4회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런 이제 플로우가 이렇게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 사실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요건 약간 좀 지나친 거죠. 그렇죠? 이런 리퀘스트도 일어나고 티켓을 체크해서 디사이드 하는 과정도 일어난다. 근데 요게 이제 서로 간의 관련성을 지금 점수를 통해 숨겨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건 좀 과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 사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데이터 마이닝 기본적으로 수행한 친구들은 알고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precision을 recall 또는 specificity나 sensitivity 같은 퍼포먼스 매저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의 모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어떤 분석을 하는 사람들은 제너럴라이제이션 좀 더 일반적이고 상위에 있는 보편적인 메인 플로우를 보고 싶어 할 것이고 메인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할 것이고 어떤 그 분석자들은 좀 더 하위 레벨에서 더 상세한 어떤 분석이나 해석이 가능한 디테일한 스페셜라이즈되어 있는 그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F 스코어나 또는 G민과 같은 또는 우리 뭐 AUC 같은 이제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에서도 어떤 기법들이 더 이제 성능이 좋은지를 비교를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답은 없는 거죠, 그렇죠? 정량적인 지표에 의해서 이러이러하다. 그렇지만 누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량 검출이나 시스템 고장 진단이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그 이제 사고를 방지하는 쪽에서는 이제 리콜이 프리시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세한 실수라도 문제라도 잡아내는 것이 놓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해볼까요? 뭐 아마존이나 우리 또는 교보문고 같은 쇼핑몰이나 온라인 북스토어에서는 사실 리콜 빠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프리시즌이 중요한 거예요. 저 적절한 걸 잘 추천하고 사람들한테 틀리더라도 이제 가능성 있는 것들을 많이 잘 추천해주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렇죠? 자꾸 이제 뭐 틀린 답들을 자꾸 추천해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피로해지겠죠. 저 추천에 대해서 피로해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프리시전이 또 높은 것이 좋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도메인에 따라 다르듯이 프로세스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뭐 4장, 5장, 6장 가면서 이제 프로세스 모델에서도 프리시전 리콜 같은 것들을 이제 메저들을 배울 텐데요.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적절한 수준의 어떤 모델들을 이제 평가하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주 이런 그렇죠 메인 플로우를 잘 이해를 하고 이게 비록 뭐 단순한 모델이지만요 이런 메인 플로우를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 업무를 상당히 잘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떤 디테일한 어떤 분석을 하고 싶은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한 이제 플로우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야, 도대체 누가 어떤 경우에 한두 건이라도 이쪽으로 가볼까요? 한두 건이라도 이런 이제 문제적인 어떤 흐름이나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분석하는 실무에서는 우리가 분석하는 담당자나 어떤 니즈에 따라서 어떤 그 분석의 수준, 우리 이걸 이제 level of abstraction이라고 하죠. 그렇죠? 추상화 수준, level of abstrac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추상화 수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우리가 프리시전 리콜, F스코어 이런 메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연구 논문 쓸 때는 더 중요해요. 그렇죠? 다른 기법보다 우리 기법이 얼마만큼 더 성능이 좋은지 그리고 이제 다른 세팅보다 이 세팅이 왜 이제 프리딕션이나 디스커버를 할 때 베스트 모델인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체계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게 되면 정량화가 필요하고 퍼포먼스 매저가 필요하겠지만 실무에서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다고 퍼포먼스 매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이제 퍼포먼스 매저를 가지고 이걸 최적의 모델을 만약에 만든다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 답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F1 매저를 통해서 최적 모델 찾으시오. 이렇게 하면 딱 찾아줄 텐데 여기 이제 상당히 유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이유는 분석한 사람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level of abstraction, 추상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툴에서 이런 자유도를 주는 것이 좋겠죠. 자, 또 다른 기능들 한번 볼까요? 아래쪽에 보면 이제 여기는 제가 아까 설명은 안 했었지만요. 여기 있는 6, 여기 볼까요? 6, 6, 3, 9 이렇게 그 액티비티 안에 써 있는 이 박스에 있는 그 숫자는 당연히 액티비티의 실행 횟수겠죠.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이벤트가 지금 CSV 파일을 총 63회가 실행이 헤드 파일 빼면 그죠? 헤드라인 빼면은 62회가 수행이 됐겠네요. 그죠? 43개 레코드니까 레코드가 42개였네요. 그죠? 42개니까 뭐 안 세봤지만 6636 여기 액티비티에 있는 횟수들 6 6 3 9 9 333을 다 합치면 아마 42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세보진 않았지만 한번 해볼까요? 93, 27에다가 요거 더하면은 40, 30.
이렇게 다음, 42가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66, 여기 박스, 보자, 8개에, 액티비티 8개 써 있는 6, 3, 6, 9, 9, 3, 3, 3을 다 더하면 42가 나오고요. 그 말은 기록된 이벤트 전체 개수가 42개, 그죠? 헤드 컬럼 하나 빼면은 42개죠, 그죠? 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자, 액티비티 안에 써 있는 것은 액티비티의 등장 빈도라고 보면 돼요. 그게 여기 있죠. 그렇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좀 absolute frequency, 절대 빈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arc 화살표 옆에 있는 여기 있는 숫자는 한 그 액티비티에서 그 다음 액티비티로 전이가 된, 바뀐 어떤 횟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사실 약간 좀, 아까 파일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단정하기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체를 쫙 세보면 뭔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요 숫자들은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횟수를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리퀘스트 레지스터가 되고 난 것이 6건이었는데 그 다음 6건 중에서 상당히 많은 3건은 이쪽 examine causally 로 바뀌었고 3건은 examine thoroughly로 바꿨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정밀 검사하는 것이 이게 정밀 검사죠. 정밀 검사하는 것이 약식 검사하는 것이 정밀 검사하는 것보다 좀 2배 정도 많았다. 그죠? 그럼 나머지 2건 어디 갔을까요? 보려면 이렇게 올라가 보면 되겠죠. 그죠? 나 보니까 정밀 검사한 쪽으로 약식 검사하는 쪽으로 한 3건 갔었고 정밀 검사하는 쪽으로 한 3건 1건이 갔었고 그 다음에 2건은 이쪽으로 갔네요. 그죠? 티켓부터 갔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순서가 어쨌든 6건 중에서 6건 다음에 리퀘스트 다음에 직후에 발생된 어떤 업무가 6개 중에서 3개는 이제 약식 검사를 바로 했고 2개는 자 체크 티켓부터 했고 그다음 하나는 이그제민 thoroughly부터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100% 패스를 100% 해놓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트랜지션 시스템 같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액티비티에서 어떤 액티비티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전체 추적이 이제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거 한번 볼까요? 디사이드가 9건이었죠. 그 9건 다음에 디사이드 다음에 일어났던 것들을 다 추적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세 건은 리퀘스트 리젝트, 3건은 뭐 페이먼트, 3건은 다시 리이니시에이트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종료된 것, 요게 이제 종료거든요. 종료되기 직전에는 보면 사실 여기는 이제 점수로 되어 있는 이유는 종료 이벤트가 이벤트 로그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3건이 끝나고 종료가 됐다. 3건이 끝나고 종료가 됐다라고 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그 시간 구간 내에 있는 데이터를 보면 여섯 개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만 기준으로 마지막 기록을 종료라고 가정을 한다면 세 건이 종료였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그 특정 고객에 대해서 내일이라도 이 뒤에 다시 다른 어떤 뭐 회신을 받았다던가 다시 뭐 이런 재검토 요청을 받았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사실 종료가 아니라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벤트 로그 상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제 데이터 개수가 적으니까 2개 액티비티나 패스를 100%로 해놓고 우리가 모든 패스를 이렇게 따라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까 가끔 떴던 것 같이 여기 있는 것들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한번 해보면요. 구나. 클릭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 frequency of performance가 나와요. 자, 요게 이제 요거 액티비티가 아니라 여기 있는 이제 아크에 관련된 건데요.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 좀 간단하게 해놓고 볼까요?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걸 보니까, 자, 6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그제민 캐주얼로 바뀌는 게 3건이 갔다고 했는데, 그 3건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실제로 3건, 앱스토어, 그 6개 이벤트 중에서 3개가, 그 다음 이 플로우를 타서 내려왔었고요. 그리고 케이스 프리퀀시는 뭐냐면요, 이런 거요. 하긴,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요거는 6건이 사실 케이스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이야기하기 힘든데요. 뭘 볼까? 여기를 볼까요, 여기? 자, 여기 9개죠. 그쵸? 실제로 이제 고객 6명을 처리했는데 9개를 티켓을 체크했단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쵸? 6명에 대해서 대부분 한 번씩 티켓을 했는데 한 번씩은 했겠죠. 종료되기 위해서. 그런데 누군가 거를 반복해서 3건을 더 봤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이것도 여기구나. 어쨌든 여기 있는 것은 6건이죠. 그죠? 6건인데 여기 한번 보면요. 실제로 이제 총 6번의 티켓을 체크했었고 그 중에서 6건이 디사이드로 바로 갔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 6건이 그 액티비티 간에 티켓을 발급하고 디사이드를 바로 한 게 6건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실제로 요 플로우를 탄 것들 중에서 케이스 측면, 케이스는 고객 6명밖에 안 되니까요. 그죠? 고객 6명 중에 4명만 이 플로우를 탔다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2명은 여기서 다른 데로 이렇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6건은 뭐 한 명에 대해서 지금 어떤 4명 중에 어떤 반복된 게 2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이벤트 간의 관계를 횟수를 카운트한 것이 6이고 이벤트 사이에 이거 중복된 고객은 한 건으로 쳤을 때 중복된 케이스를 한 건으로 쳤을 때 4건이 이로 플로우를 따랐다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이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맥스 리피테이션 요게 반복된 거 한 사람이 반복해서 간 게 2건 있었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맥스 리피테이션 한 명이 이제 한 명이 2번의 그 리피테이션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과 다시 사실 똑같습니다. 자, 보면요. 자, 이건 전체 이벤트를 낱낱이 횟수를 이렇게 플로우를 체크를 한 거라면 여기에서 뭐 다 알겠죠, 그렇죠? 6건 이쪽으로 와서 3건은 이쪽, 한 건은 이쪽, 근데 2건은 사실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아마 한 건씩 좀 미세한 횟수여서 그래프에서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6건 중에 4건이 아래쪽으로 왔고, 이쪽에서 2건이 왔고, 다른 데서 한 건씩 이렇게 온 게 한 3건 정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체크 티켓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것들이 흘러서, 결국엔 어떤 9개 중에서 3건은 다시 뺑뺑이를 돌았고, 나머지 3건은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벤트 빈도이고요. 케이스 프리퀀스로 가볼까요? 케이스 프리퀀시는 이게 고객 6명에 처리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리 많아도 6 이하의 숫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고객이 이런 그 흐름을 거쳤냐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6명의 고객 중에 레지스트는 6명이 다 했고요. 티켓 발급도 6명에 대해서 다 했고요. 디사이드 6명에 다 했고요. 그리고 리젝트는 3명이 됐고 페이먼트는 3명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6명 중에서 다시 이제 뺑뺑이를 돈 리이니시에이트한 케이스가 2명이 있었다는 거죠. 예,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어, 같은 사람이 같은 고객에 대해서 여러 번 수행하게 되면 그것도 다 카운트가 된 거고요. 지금은 한 명이 여러 번 수행된 거 다 합치지 말고 그냥 우리 전체 고객 횟수, 케이스 건수에 대해서 전체 중에서 몇 명이나 이런 그 경험이나 이벤트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해서 보여주는 뭐 간단한 기능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알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 있는 그 색상은 여기 있는 빈도를 적절하게 이렇게 보여준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일 파란색은 7 이상은 요 색상으로 표현했다. 여기 5단계로 색상을 표현해서 7 이상은 제일 진한 거, 그리고 5에서 7회 사이는 여기 요 두 번째 색상, 그 다음에 중간 색상, 뭐 낮은 색상, 거의 없는 색상 이렇게 나눴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케이스는 이렇게 기준이 달랐어요. 그렇죠? 케이스는 6건이니까 4건 이상을 진한 색깔, 3건에서 4건 사이를 중간 색깔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볼까요? 맥스 레퓨테이션 한번 볼까요? 맥스 레퓨테이션은 그럼 아까 우리 그 있죠, 그죠? 야, 그럼 한 명이 지나치게 많이 한 명이 각 액티비티별로 최대 몇 번까지 한 명이 수행했냐를 보면 아주 이제 여기 있는 캐주얼 이그제민을 받은 사람은 이제 운이 나빠서 이걸 3번이나 수행한 사람도 있었고요. 운이 나쁜 사람이 체크 티켓을 3번이나 한 경우도 있었고요.
디사이드 3번 받은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그런데 리젝트나 페이먼트는 최종 결정이니까 이건 한 번만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이 액티비티들 아무리 많아도 한 번 이상 일어나진 않는다. 저 리퀘스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요청을 뭐 6명이 요청 와서 2번씩 요청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맥스 레퓨테이션은 그 액티비티가 한 명 고객한테 최대 몇 번이나 발생했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여긴 add secondary metric. 이거는 이제 다른 그 데이터랑 같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까요? 자, 아까 봤었던 그 absolute frequency를 메인 그 performance로 두고 case frequency를 이제 두 번째 performance로 이렇게 두면 자, 최대 6명, 최대 6건이었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secondary고요. 여기 있는 게 primary 이제 performance입니다. 그래서 9건 이벤트가 수행됐는데 고객으로 쳤을 때는 6회 수행됐다. 이런 숫자를 두 개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두 가지를 동시에 수치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퍼포먼스 한번 봅시다. 퍼포먼스가 이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야, 이게 왜 안 올라가? 예, 됐습니다. 자, 퍼포먼스는요, 여기서는 보면 사실 시계 마크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한 퍼포먼스 주로 시간 퍼포먼스입니다. 그래서 시간, 업무 수행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시작 여기 보면 숫자가 인스턴트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인스턴트. 그 말은 뭐냐면 이 액티비티를 수행하는데 시간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 시간이 이 작업을 종료한 시점들만 착착착 체크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레지스터 리퀘스트 액티비티를 몇 분 동안 수행했는지 이 작업을 몇 시간 동안 또는 몇 분 동안 뭐 예를 들어 5분이나 뭐 10분 동안 수행했다 이런 정보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즉각 수행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이벤트가 사실 찍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시작 시간, 종료 시간 두 가지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이게 5분 걸렸다, 10분 걸렸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아크에 보면 여기 화살표에 보면요. 시간이 수행이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레지스터를 하고 나서 코잘 이그제민 하는 데까지는 약 26.9시간이 걸렸다. 하루 좀 더 걸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코잘 이그제민을 하고 나서 티켓 발급되는 데까지는 이렇게 한 이틀 반 정도 더 걸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티켓이 발급이 되면 발급되고 나서 디사이드가 되는 경우에는 반일 정도 걸렸다. 그렇죠? 이 정도 한나절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요. 여기 미안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봤네요. 그쵸? 이게 D네요. 그치? D는 day입니다. day. 이건 hours고요. 그쵸?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부터 한번 보게 되면 자, 두꺼운 빨간색 있죠. 그쵸? 두꺼운 빨간색. 이게 시간이 긴 거예요. 아까와 똑같이 시간이 많이 걸린 것들 오른쪽 여기 이게 보자. 이게 아크에 즉 화살표의 색상이네요. 여기 두꺼운 게 13.4, 14.31 이상 걸린 것들은 요 진한 색깔. 그 다음에 10시간 이상 걸린 것들은 요 시간. 그 다음에 7시간 이상 걸린 것들은 요 중간 정도 색상. 그리고 3시간, 3일. 지금 다 데이네요. 그죠? 데이. 3.6일 이하 걸린 것들은 회색에 가까운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일 이하 걸린 것들 여기 있는 회색 표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요건 되게 빨리 갔네요. 그죠? 48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디사이드 되고 페이먼트 컴펜세이션, 페이 컴펜세이션 가는 데까지 오래 걸렸다. 결정이 되더라도 실제로 지불을 해주는 데까지 시간이 약 18일 정도 걸렸다. 상당히 많이 걸렸네요. 그죠?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결정하고 나서 리젝트 거절됐습니다. 한 6일, 5, 6일 만에 이렇게 응답이 간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이게 토탈 듀레이션이었네요. 그죠? 토탈 듀레이션이었네요. 이거를 자, 민 듀레이션을 보고 설명을 해야겠습니다.
자, 아까 방금 여기 있었던 제가 여기 있는 좀 내용들을 제대로 매저를 못 봤는데요. 여기 맥스 듀레이션, 토탈 듀레이션, 미디언 듀레이션, 민 듀레이션, 맥스 듀레이션, 미니멈 듀레이션 이렇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 듀레이션이 평균적으로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냐 하는 거죠. 그렇죠? 디사이드 하고 나서 컴펜세이션까지 가는데 6일 정도 평균 걸리더라. 여기서 리젝트 하는 데까지는 이제 한 42시간 정도 걸리더라. 한 이틀, 3일 정도, 3일 반 정도 걸리더라.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한 선이 시간적으로 긴 거고요. 얇은 선이나 회색 선이 이제 시간적으로 빨리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이제 토탈 듀레이션을 보면요. 이 아까 제가 평균 17.9일 걸린다고 잘못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최대 17.9일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최대 5.4일이 걸렸다.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대가 미안합니다. 그게 이거죠. 그죠? 맥스. 미안합니다. 자, 최대 디사이드가 되고 나서 페이먼트까지 가는데 최대 8.8일이 걸렸다. 최대 3.2일이 걸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그리고 레지스트가 되고 나면 코절레이트까지 가는데 한 하루 정도, 최대 하루 정도 걸렸다는 거고요. 최대 시간이 있으면 최소 시간도 있겠죠. 여기 보면 미니멈 듀레이션, 그렇죠? 미니멈 듀레이션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요. 자, 최소 얼마가 걸렸냐? 리퀘스트 하고 나서 최소는 빠를 때는 코잘은 한 34분 반, 이제 1시간도 안 돼서 이그잼을 하기도 했고요. 티켓 발급까지도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30분 안에 이 정도. 그리고 디사이드가 되고 나서 그 페이먼트가 되는 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3일 이하로 걸린 적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저 아무리 빨라도 3일 걸렸다 라는 거네요.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간단한 통계치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디사이드가 되고 페이먼트가 되는 데까지 이제 총 우리가 3건이 있었죠. 아까 3건이 있었습니다. 그 세컨더리 그 매트릭을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보면 되겠죠. absolute frequency 이렇게 해놓으면요. 지금 absolute frequency라고 했으니까 여기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디사이드가 9건 되어 있었는데 3건이 여기에 페이먼트로 갔는데 3건 중에서 가장 긴 것은 아까 뭐 꽤 27일인가 걸렸었나요? 그게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건 최소 3일이 걸렸고요. 그럼 미디언도 있죠. 그죠? 아까 미디언을 보면 중간 꽤 나오겠네요. 그죠? 3건 중에 중간에 있는 중간 건수는 한 6일 정도 걸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 중에서 우리가 뭐 토탈, 미디언, 중앙값, 평균, 맥시멈, 미니멈 듀레이션이 얼마만큼 걸렸는지 볼 수가 있고요. 토탈 듀레이션은 뭘까요? 토탈 듀레이션. 그죠? 당연히 디사이드가 되고 컴펜세이션까지 온 것이 3건이 있었는데 그 3건, 그렇죠? 여기 봅시다. 요 3건이 있었는데요. 그 3건의 값을 서메이션 한 거죠. 그렇죠? 합치면 17.9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저 시간도 이야기 다 했습니다. 자, 그 프리퀀스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프로세스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플로우를 적절한 수준의 플로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적절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액티비티 개수를 어느 정도까지 볼 거냐. 여기서는 개수가 작기 때문에 다 봐도 되는데 우리가 뭐 액티비티 개수나 이벤트 개수가 100건이다. 50건이다, 100건이다. 여기 노드가 한 100개 정도 흩어져 있다고 하게 되면 사실 가시성이나 이해도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곤란하죠. 그죠? 우리가 매의 눈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적절한 개수의 액티비티도 이렇게 선정을 해줄 수가 있고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패스도 마찬가지겠죠. 패스도 너무 많으면 이제 플로우를 이해하기 힘들고 너무 적으면 또는 뭐 이런 식인데요. 그죠? 너무 적으면 이해하기가 힘들죠. 그죠? 실제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액티비티 개수와 패스 개수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자기가 이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프로세스 모델을 내가 다음과 같이 나는 이 정도 수준의 프로세스 모델이 좋겠다. 나는 이 정도 수준의 프로세스 모델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빈도, 그렇죠? 이런 빈도나 그리고 해당되는 이제 시간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프로세스 맵이 일단 세팅이 돼야 거기에다가 이런 성과 지표들을 올려서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기능 하나 볼까요? 예, 요걸 딱 보고요. 자, 여기 딱 본 다음에, 밑에 애니메이션 기능 한번 눌러봅시다. 애니메이션을 딱 눌러보면요. 요런 게 나오고요. 플레이 해볼까요? 그리고 속도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해볼게요. 맨 밑에 보이는 게 이제 속도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 있는 동그라미들이 뭐예요? 동그라미들이 그 직전 액티비티가 진행되고 그 다음 액티비티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Q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워크 인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렇죠? 워크 인 프로세스. 작업 중인 어떤 그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 한번 좀 천천히 놓고 볼까요? 예,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사실 이제 개수가 좀 적죠, 그렇죠? 이 개수, 이 동그라미 등장 횟수는 우리가 42건이 되겠죠, 그렇죠? 40, 여기 실제로 6개가 이렇게 흘러다니는 거고요, 그렇죠? 그 안에서 병렬로 지금 동시에 6개 이상이 보인다는 것은 병렬로 이제 수행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토큰이 양쪽으로 쫙 나눠졌기 때문에 한 건수가 2개 이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개수가 적지만 이게 이제 뭐 100건, 1000건, 10,000건 정도를 돌려보게 되면 어떤 시간대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소위 렉이 걸린다, 딜레이가 생긴다, 또는 이제 그 우리 고급 용어로는 바틀렉이죠, 그쵸? 그 병목 현상이 생겨서 그 부분에서 뭔가 일이 몰리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시간은 뭘까요? 이 시간은 당연히 이제 타임스탬프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이에요. 아까 우리가 요 데이터를 보면요. 2011년도 뭐 1월 14일, 1월 14일 날 14시 정도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밑에 보면 2011년 1월 12일이니까 12일 날 뭐 15시 57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제 리플레이 기능이에요. 이제 실제 이벤트가 수행됐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재현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롤 포워드라고 볼 수도 있나요? 이제 그러니까 리플레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건 시뮬레이션 아니고요.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원래 그 실제 존재했었던 실행됐던 데이터니까 다시 이제 재현해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뭐 이넥트먼트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또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뭔가 가상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막 데이터를 이제 생성을 하고 여기다 리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소위 시뮬레이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리플레이 기능들을 이용을 한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나면은 exit 상단에 exit을 눌러 다시 돌아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한 걸 한번 볼까요? 자, statistics 한번 봅시다. statistics의 전반적인 거, 액티비티 관점의 통계치, 리소스, 작업자 관점의 통계치, 그리고 비용 코스트 관점의 통계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오버뷰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들이 일어났나 제가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를 했었지만 자, 이벤트가 총 42개가 있었다. 이거 보면 알겠죠, 그렇죠? 우리가 총 이벤트 기록이 42건이 있었고요. 케이스는 6건이 있었다. 즉 여기 있는 케이스 데이터가 1번 고객, 2번 고객, 3번 고객, 4번 고객 이렇게 6건의 케이스를 수행한 데이터다. 액티비티 종류는 몇 가지였냐? 여기 보다시피 발생된 건 총 8가지의 서로 다른 액티비티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더라. 그리고 미디언 케이스 듀레이션은 어땠냐? 케이스 듀레이션이니까 그렇죠. 한 건이 고객이 신청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정 종료될 때까지 하나의 어떤 케이스 전체가 한 미디언 우리가 6건 중에니까 세 번째 건, 네 번째 건 평균이겠네요. 그렇죠? 세 번째 건수, 네 번째 건수 중간에 있을 건수가 한 9.4일 정도 수행이 되더라. 그리고 mean case duration은 평균이죠, 그렇죠? 그래서 6건이 총 얼마 정도 걸렸냐? 평균적으로 한 11일 정도 총 소요가 되더라. 그래서 이 데이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데이터이냐?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24일까지의 데이터 이벤트가 쌓여 있더라. 그래서 X축에 있는 여기 앞쪽이 이제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2010년 12월 30일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맨 끝에 있는 것이 end 데이터입니다. 그렇죠? 2011년 1월 24일.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요 시간축의 이제 레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이벤트 오버 타임은 시간대별로 발생된 이벤트의 횟수입니다. 이벤트, Y축 이벤트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업무를 처리 쭉 할 텐데 처리하고 뭐 몰려서 좀 처리가 되고 있죠. 그렇죠? 아마도 이게 낮 시간이겠죠. 그리고 밤 시간에 처리된 거는 없죠. 그렇죠? 그 이때는 뭐 주말인가요? 뭐 이때 일을 안 했어요, 그쵸? 이때 그거네요, 그쵸? 이때가 1월 유럽에도 1월 달이니까 공휴일이겠죠, 그쵸? New Year Days, New Year Holidays에 쭉 일을 안 하다가 이게 얘들은 4일까지 놀았네요, 그쵸? 그리고 1월 5일 날 다시 와서 업무 처리를 했고 처리하다가 집에 갔고 1월 6일 날 다시 업무 처리를 했고 7일날 처리하고 집에 갔고 뭐 이런 이제 전반적인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동시간대 많이 처리될 때는 여기 있는 같이 좀 슉 가보면은 이제 이렇게 많이 여러 건 처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잘 안 잡히네. 이렇게 예.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아래쪽을 보면 케이스가 6건이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6건이 있었는데 어떤 건 5개 이벤트로 끝났고 어떤 거는 운이 나쁘게 13개 이벤트가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아까 리니시에이트 돼 있어서 막 그 반복 작업을 막 이제 루프가 돌았던 게 아마 이건가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맥스 레피티션 3번 돌아갔던 게 있었죠. 그렇죠? 티켓 발급만 3번 받았었던 게 아마 이 건인가 봅니다. 그렇죠? 5번 케이스인가 봅니다. 그래서 각 케이스별로 몇 건이나 수행이 됐었고 그걸 찾아보려면 여기 variation에 가서 봐라. 이거는 variant에 가서 봐라. 여기 가면 variant 1번, 2번, 3번, 4번 해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걔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됐었냐? 이 13건짜리를 보니까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수행이 됐었고 얘는 좀 오래 수행이 됐었죠. 18일 5시간이 걸렸었고 제일 빨리 끝난 게 여기 6일짜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은 4번 고객에 대해서 처리가 제일 빨리 끝났는데 아무리 짧아도 6일까지 걸렸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고급 기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벤트 로그에 있는 것들을 종류별로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어떤 프로세스 상에서 분석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좀 모아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뒤에 variant는 사실 이제 동일한 어떤 흐름을 가졌었던 것들끼리 모아놓은 건데 사실 지금은 6개가 다들 플로우가 서로 다른 순서로 수행이 됐기 때문에 케이스 6개가 각각 다 다른 베어리언트 이제 수행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죠 여기 보면은 각각이 케이스는 하나씩밖에 없다 한 건씩밖에 수행되지 않았다 이고요. 그리고 개수는 이랬었고 이 데이터는 지금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activity cases over ti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시간대별로 activity cases니까 우리가 현재 특정 시점에서 처리하고 있는 어떤 그 건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고객의 처리 개수. 저기 보면 이게 지금 데이터 개수가 안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아마 1일 거고, 이게 2, 3, 4, 뭐 5, 6일 겁니다. 이게 지금 2겠죠. 예.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처음에 2명을 쭉 처리하고 있다가 1명 거를 더 받았고요. 3명, 뭐 4명, 5명까지 처리했다가 내려가고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우리 회사에서 고객을 처리하고 있는 어떤 횟수라고 보면 되고요. 중국집으로 보게 되면 중국집에서 고객이 우리 저기 집에서 그 음식 먹고 있는 이제 그 음식 먹고 있는 사람 숫자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이제 제공재고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몇 명이나 우리 고객들이 우리 업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인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요 초창기 요 부분이 좀 높죠. 그죠? 그래서 처리하다 한 명이 나가서 떨어지고 또 한 명이 나가서 떨어지고 그래서 한 4명쯤 됐다가 이제 추가적인 사람 없이 다시 3명, 2명, 1명 했다. 한 명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때 다 끝났다. 이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 베리언트는요. 아까 사실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지금은 각각 새로운 건수들이 이렇게 하나씩 더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누적 횟수가 이렇게 쌓인다 거고요.
event per case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럼 케이스별로 수행된 어떤 이벤트 개수는 어떻게 돼, 횟수는 어떻게 되냐인데요. 그거는 요거랑 같이 봐야겠죠. 그렇죠? 보면 우리 봅시다. 자, 5개짜리 이벤트를 수행한 게 하나, 둘, 셋, 4건이 있었고 9개짜리 한 건, 13개짜리 한 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5개짜리 이벤트를 수행한 게 4번 있었고 4명의 고객은 5개의 이벤트만 수행이 됐었고 1명의 고객은 9번 이벤트를 수행했다. 이게 세 번째 케이스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13개 이벤트가 수행된 것도 한 건 있었다. 그게 이제 5번 케이스죠.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의 고객이 우리한테 서비스를 받을 때 도대체 몇 번의 어떤 그 액티비티를 진행을 했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케이스 듀레이션은 이제 시간적인 측면이에요. 그죠? 우리가 6명의 고객이 있었는데 각 6명의 고객들이 수행된 시간들이 다 달랐네요. 그죠? 빨리 끝난 것은 6일, 이게 6건들이 한 건씩 수행됐기 때문에 높이는 다 똑같고요. 빈도인 높이는 다 똑같고요. Y축을 보면 number of cases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행 시간이 걸린 어떤 케이스의 횟수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6일 걸린 게 한 건, 8일 걸린 게 한 건, 9일 걸린 게 한 건, 9일 걸린 게 한 건, 이게 15일 걸린 게 한 건,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건 이제 케이스 측면에서 쭉 봤었으면 이제 액티비티 측면 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아까 6가지 액티비티가 수행되었었다라고 그랬었죠. 그렇죠? 아니다. 8가지였네요. 그렇죠? 8가지 액티비티가 수행이 되었었고요. 그렇죠? 8가지 액티비티에 총 어떤 수행 빈도는 아까 보면 많이 수행된 게 9건짜리가 있었고 적게 수행된 게 한 3건짜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9건 수행된 게 전체 우리가 42개 액티비티 중에서 21%는 이제 티켓 발급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페이먼트 컴펜세이션 한 것은 42건 중에서 3건이니까 8은 32, 8분의 1 해서 7.1, 아닌데, 그죠? 42분의 3이네요. 그죠? 42건 중에서 3건이기 때문에 42분의 3 하게 되면 10분의 1 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7.13%가 됐었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벤트가 많이 발생했는지, 어떤 처리, 어떤 업무, 이게 각각이 이제 단일 업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특정 기간 동안 또는 우리가 42개의 어떤 업무를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수행된 거, 적게 수행된 거, 업무별로 이제 분포를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뭐 퍼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 뭐 라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처음에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시작됐냐,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첫 프로세스가 여기는 리퀘스트로 시작을 하는 게 전체죠. 그래서 6건 다 리퀘스트로 시작을 하더라. 그리고 끝나는 거는 3건 으로 좀 나눠져 있죠. 그렇죠? 여기 안 열려. 네. 보면 last in case는 마지막 액티비티는 이제 아까 리젝트하고 3건 끝났고 그리고 페이먼트하고 3건 끝났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볼 수가 있고요. 리소스 측면은 이제 담당자 측면이에요. 자, 누가 어떤 업무를 많이 처리했냐. 우리 회사 지금 이벤트 로그에 기록되어 있는 담당자가 총 여기 보면 6명이 있었네요. 6명의 담당자들이 있었는데 그 담당자들이 업무를 몇 개나 처리했냐? 사라가 제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12건을 처리했고 마이크가 11건을 처리했고 그래서 42개 이벤트로 아까 그 이벤트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누가 몇 건을 처리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그 고객을 가지고 시작할 때는 이제 11건, 7건 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네요. 그죠? lasting cases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클릭이 안 돼. 이거는 제가 그쵸. 이거는 first frequency 이거는 뒤에 이게 숫자가 의미가 없고요. 그쵸? 아까 생각을 해보면 액티비티에서 시작 액티비티가 6개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 이 6개를 누가 시작했냐, 누가 담당했냐, 뭐 이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자, 리소스에서 first in case 하게 되면은 건들을 얘들이
수행을 했는데 이게 데이터가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 3명이 시작한 건수가 이런 시작한 액티비티가 아니라 마이크, 피트, 앨런이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각각 이 정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이 좀 적절하지 않은 걸로 보이네요. 자, 그리고 위쪽에 이제 통계치를 한번 보면요. 자, 리소스 사람이 6명이 있었는데 미니멈 프리퀀시는 일을 적게 한 사람은 이제 가장 횟수가 적은, 이게 시간적으로 적다기보다 횟수가 적은 사람은 2건이었고 횟수가 평균적으로 한 5건, 7건 정도 있었고 미디언도 7건 정도 있었고 가장 많이 수행한 사람이 여기 사라로 12건을 수행했더라. 그리고 frequency standard deviation, 평균 편차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기타 others라고 빼놨던 코스트 측면에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코스트가 액티비티 42건에 대해서 코스트가 각각 아까 이제 50이 든 게 있었고 200이 걸린 게 있었고 소요된 게 있었고 쭉 달라졌었죠. 그렇죠? 그래서 각 42개 액티비티에 대해서 비용이 각각 얼마씩 들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분포를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다른 어떤 재밌는 이제 변수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통계치 좀 뽑아볼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제 요게 200 단위가 비용이 걸린 것이 18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9건 400이 걸린 게 400이 소요된 게 9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보여줄 수가 있죠. 그죠? 자, 마지막 탭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가 6건 있었어요. 그죠? 6건. 자, 그래서 토탈 로그를 보면 1, 2, 3, 4, 5, 6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빨리 끝났었던 것들 한번 보면은 아까 빨리 끝난 것이 케이스에서 케이스 듀레이션을 볼까요? 제일 빨리 끝난 게 여기 보면 이제 4번 고객이고요. 제일 오래 끝난 게 5번 고객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4번 고객, 5번 고객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케이스지에 가서 전체 중에서 4번 고객을 보면 리퀘스트 하고 나서 둘 해서 5번 만에 끝났어요. 그렇죠? 리퀘스트 하고 티켓 발급하고 정밀 검토하고 결정해서 리젝트 했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과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된다 봅니다. 그래서 요 사람은 6일 정도 걸렸는데요. 스타트를 1월 6일 날 시작해서 6일 걸렸으니까 한 1월 12일까지 수행됐다. 이게 1월 6일에서 1월 12일까지 걸렸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벤트 5개가 있었습니다. 5번은 좀 많이 걸렸었죠. 그렇죠? 5번은 많이 수행돼서 아까 13건이 있었다고 그랬었는데요. 13건 쭉 순서대로 어떤 순서대로 업무를 반복했는지 쭉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는 처음에 하루 1시간 걸렸고 뭐 체크 티켓이 3번. 그다음에 여기 밑에 좀 내려가 보면 3번, 6번, 11번 이렇게 3번이 있었죠. 그렇죠? 아, 이게 주번입니다. 그렇죠? 아까 보면 여기서 체크 티켓 한 것이 맥시멈 프리퀀시에서 맥시멈 듀레이션에 보면 체크 티켓이 최대 3회까지도 수행한 사람이 있었다. 티켓을 3회 수행한 사람이 코절리 익제민도 3번까지 수행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티켓도 3번 받고 뭐 익제민도 3번, 1번, 2번, 3번인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러네요. 이 사람은 이제 문제적 고객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 수행하느라. 그래서 지금 보면 1월 6일부터 이제 마지막 끝날 때까지 18일 정도 쭉 걸쳐서 수행됐었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테이블로 이렇게 바꿔서 보니까 이게 데이터네요. 그죠? 그 사람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쭉 보면, 요 순서대로 담당자가 이랬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 수행이 됐었고, 그리고 각각 코스트 얼마만큼 걸렸는지 이제 데이터에서 쭉 뽑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제 지금 6건이 각각 플로우가 다 달라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래프가 1번이 수행된, 왜 안 되지? 네, 1번이 수행된 플로우와 2번이 수행된 플로우가 순서가 조금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이 묶이지가 않았는데 만약 1번이 수행한 과정하고 2번이 수행한 과정이 같다면 이제 플로우가 순서가 같다면요. 그러면 여기 베어리언트에 같은 베어리언트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어리언트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동일하게 수행된 사람들을 이제 그룹핑해서 같이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쓰는 건데요. 지금은 사실 6건이 다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지, 예를 들어서 동일한 이제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10명이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는지,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볼 수도 있겠죠. 다음에 이제 다른 데이터가 나오면 그걸로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사실 필터링이나 타임 랩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익스포트 기능으로 가서요. 자, 우리가 읽었었던 데이터를 다시 보려면 이걸로 한번 가보면 돼요. 박스로 가서 릴로드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읽었었던 데이터가 보이고요. 캔슬을 하게 되고 뷰 디테일즈를 하게 되면 우리 분석 화면으로 가게 되는데요. 다시 이제 분석 서류함, 문서함으로 가서 이렇게 한번 보면요. 우리가 사실 CSV로 읽어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툴에서나 또는 우리가 표준적인 그 input 파일 포맷이 MXML 포맷이나 JES 포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포맷으로 이제 그 익스포트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하단에 익스포트를 눌러서요. 자, 이벤트 로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봤었는데 여기 이제 MXML이나 JES 같은 걸로 바꿔줄 수, 익스포트가 가능하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MXML로 익스포트 XML을 하겠다. 테스트라고 앞에 쓸게요. 테스트 썼고요. 자, 그러면 테스트 MXML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서 보면 자 XML 파일이 하나가 생성이 되었죠, 그렇죠? XML 파일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CSV 파일을 읽어드려서 우리가 아까 세팅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요 두 번째 것을 타임 스탬프로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걸 액티비티 이름으로 하고 이걸 리소스로 하고 이걸 코스트로 해라. 그리고 맨 앞에 있는 2번으로 케이스를 묶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묶어서 XML로 바꿔준 거예요. 한번 보면 첫 번째 케이스를 1번 아이디로 묶었죠. 그쵸? 그래서 1번 여기 맨 앞에 있는 1번끼리 이렇게 4개를 묶었으니까 1번 고객이 이벤트가 5개가 묶였죠. 그 말은 여기 분석하기 좀 그러니까 화면을 저쪽에서 한번 볼게요. 편의상 그냥 MXML을 확장된 XML로 바꾸고요.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사실 이제 웹브라우저가 XML 파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아까 텍스트 에디터보다는 여기가 좀 더 편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아까 한번 볼까요? 방금 우리가 고객이 6명 있었죠. 그래서 그 고객 6명에 대해서 프로세스는 이건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가정한 거고요. 파일을 이제 여기 test running example.mxml이라고 파일을 만들었었고 여기에 고객이 이제 케이스가 6개가 있었다. 한번 봅시다. 슝 보면 지금 딱 6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사람은 이벤트가 5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는 일단 숨기고 이벤트 오디트레일 엔트리가 몇 개가 되겠어? 5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각각의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보면 첫 번째는 레지스터 했고 그 다음에 컴플리트 타입이고 이게 이벤트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건만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디폴트로 이거는 자 업무를 종료하고 나서 종료하고 나서 수행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준 거고요. 언제 끝났냐? 12월 30일 날몇 시 몇 분에 끝났다. 이렇게 누가 했냐? 피터가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데이터 안에 살펴보면 코스트가 50이다. 이런 추가적인 데이터. 각 액티비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데이터를 이제 기록해 주기도 하죠. 이게 사실 아까 아더였어요. 그죠? 아더.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가서 릴로드로 가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분석에 나중에 분석에 써먹기 위해서 other cost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죠? 요걸 우리가 추가 데이터라고 해서 MXML에서 데이터 애트리뷰트에 cost를 넣어주고 cost는 뭐 요 컬럼 이름이지 그죠? cost라고 넣어주고 요게 50이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거 외에 액티비티 보니까 여기 조금 더 있네요 그죠? 그래서 분석하고 할 때 우리가 베어리언트 1번으로 들어간 게 첫 번째 케이스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베어리언트 인덱스 이렇게 나중에 좀 편의를 위해서 이런 기능들은 요거는 이제 사실 뭐 그 플럭시콘의 아까 디스코 툴에서 제공해 주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되나요? 자, 요게 하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실 XML 아는 친구들 여기 있겠으면 XML 그 스키마 같은 것도 이거 네임스페이스도 있고요, 그렇죠? 네임스페이스 만들어준 게 XSI 뭐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이제 XML 스키마 XSI가 이거네, 그렇죠? XML 스키마 인스턴스네, 그렇죠? XML 스키마를 이런 문법을 따른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XSI의 네임스페이스 로케이션이 요걸로 따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보고 있는 MXML 포맷에 대한 이제 고유 URI, 그렇죠? URI는 Universal Resource 그 뭐죠? Identifier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그죠? XML은 extensible 그 마크업 랭귀지여서 문법을 누구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문서에 사용하고 있는 XML 포맷이 야, 이게 어떤 문법을 따르냐? 그 문법이 무슨 문법인지 알아야 내가 해석을 할 수가 이 트리 구조를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때 사용하는 게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네덜란드의 TUE 뭐 아인토벤 공대에서 만든 제 프로세스 마이닝 워크플로우 로그.xsd 스키마를 XML 스키마를 따른다. 사실 이게 이제 MXML 포맷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뭐 소스는 이거고요. 그렇죠? 자, 방금 봤었던 것 같이 이제 그 요 익스포트를 하게 되면 그 MXML로도 익스포트가 되고요. 또는 익스포트를 저것도 한번 해볼까요? 제스도 한번 해봅시다. 제스. sorry 말고 익스포트에 제스 포맷으로 익스포트를 한번 시켜봅시다. 자, 여기도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자, 여기도 이제 제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XML이어서 XML 이렇게 확장자를 붙여주면 사실 이제 여기 파서가 제대로 잘 먹히니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아까 그 우리가 읽어드린 CSV 파일로부터 우리가 분석했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즉 어떤 컬럼이 이제 액티비티 네임이고 어떤 컬럼이 리소스 즉 담당자이고 어떤 컬럼이 타임스탬프인지를 선택해서 이제 그걸 스키마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준 제스 파일 한번 보면요. 먼저 로그가 이제 이게 그 루트 XML 파일은 루트 엘리먼트가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루트 엘리먼트가 로그이고요.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는 제스 스탠다드 org의 네임스페이스를 따른다. 제스 버전은 1.0 버전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익스텐션은 우리가 여기서 사용하는 어떤 용어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JS 익스텐션 중에서 컨셉에 관련된 것들, 라이프 사이클, 그 트랜잭션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 시간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건 조직도에 관련된 JS 익스텐션이다. 이런 익스텐션들을 제 개념들을 사용을 한다. 아래쪽 사용할 거다. 는 거고요. 글로벌 스코프 트레이스 이벤트는 이거였죠, 그렇죠? 트레이스 밑에 어떤 그 뭐죠? 정의가 필요한지 엘리먼트가 포함되어야만 하는지 그리고 여기 이벤트 엘리먼트 밑에 어떤 그 엘리먼트가 포함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설명을 했어요. 저 트레이스 밑에는 세 개가 있다 그랬네요. 저 네임 스트링 그 다음에 요거는 베리언트 인덱스 세 개를 넣어주겠다. 그래서 밑에 가보니까 트레이스 밑에 진짜 있어요. 그렇죠? 세 개. 네임, 베리언트, 베리언트 인덱스 세 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벤트 밑에는 이런
일곱 가지 엘리먼트를 기록하겠다. name, transition, resource 등등 타임스탬프. 그래서 보니까 이 밑에도 일곱 개의 엘리먼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그 엘리먼트들의 데이터 타입은 각각 string, date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실제로 여기 보니까 string, date이고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값들은 뒤에 이렇게 value 안에다가 attribute 요거 앞에 있는 거 요런 걸 엘리먼트라고 했고요. 그렇죠? 요걸 XML에서 요걸 엘리먼트라고 본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엘리먼트 뒤에 추가적인 이제 이름 value 들어가는 것 요거를 이제 페어를 요걸 attribute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key string 엘리먼트 밑에 key attribute의 값이 요거고요. value attribute의 값이 register event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이벤트에서 기록되는 방식은 데이터 타입 밑에 key value 페어로 쭉 나열해서 이벤트의 특성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어떤 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뭔가 필요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 찝어서 분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사용하는 이제 분석 단위가 여기 보면 classifier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activity라고 하는 이름으로 뭔가 분석이 일어나기도 하고 resource라고 하는 이름으로 분석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때 이제 사용하는 키들이 이런 activity와 resource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액티비티와 리소스라고 하는 게 밑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요거나 이 이름이나 이 이름을 보고 나중에 뭔가 분석에 활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클래시파이어로 선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키, 그거 외에 이제 키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여기 뭐 모델도 있고 크리에이터, 뭐 라이브러리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자기들 그 이제 개발자나 이런 필요한 것들을 찾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트레이스 중에서 아까 우리가 몇 번째 거 봤죠? 뭐 첫 번째 거 한번 봐볼까요? 첫 번째 거 보면은 이제 이벤트가 5개겠죠? 둘, 셋, 넷, 5개 있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액티비티 이름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트랜지션, 라이프 사이클 트랜지션을 봤을 때 이거는 종료 이벤트라고 가정이 되어 있고 피터가 수행했고 언제 수행됐고 액티비티 이름을 요거를 이제 이 값을 액티비티라고 부르겠다. 이 값을 일단 요거구나. 이 값을 리소스라고 부르겠다. 그거 외에 50이라고 하는 코스트 값도 부여를 했다. 뭐 이런 거네요. 그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왔었던 그 예제에 대한 이제 CSV 파일을 받고요. CSV 파일을 받고요. 그리고 CSV 파일로 사실은 디스코에서 쭉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MXML은 사실 CSV 파일로 프로엠이나 다른 툴에서는 MXML 파일로 바로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익스포트를 시켜가지고 이제 이걸 MXML이나 JES 같은 포맷로 바꿔서 다른 데다 집어넣을 다른 이제 프로세스 마이닝 툴에 입력 데이터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 예시로 보여준 것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스코 툴을 분석하는 데 쓸 수가 있지만 CSV 파일을 읽어서 분석 용도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다른 프로세스 마이닝에 사용하기 위한 툴에서 사용하기 위한 입력 파일 포맷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MXML이나 JES 같은 입력 파일 포맷으로 익스포트를 시켜주는 기능도 사실은 이제 유용합니다. 저도 뭐 이 기능을 상당히 많이 쓰고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 파일이나 RDB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파싱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서 그걸 가지고 XML 파일로 물론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좀 귀찮죠. 그렇죠? 근데 방금 아까 봤었던 것 같이 이런 JES 파일 툴을 사용하면 쉽게 XML 형태의 MXML이나 JES 파일을 여러분들이 툴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다 하고 나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데이터셋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여기 프로젝트 관리가 돼 있어서 데이터셋을 몇 개 더 불러 드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다른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나 그 MXML 다른 걸 한번 불러 볼게요. 이렇게 해서 불러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데이터셋도 왔죠. 그렇죠? 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여기 다른 conformance to cases
여기 이런 것들 MXL 이걸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제스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제스. 그래서 제스 같은 걸 불러드릴 때는 어떤가? 바로 이제 어떤 컬럼을 타임스탬프로 쓰겠냐, 어떤 컬럼을 액티비티로 쓰겠냐 이런 질문이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제스에는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문서함으로 가게 되면 지금까지 불러들었던 세 개의 데이터셋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분석 프로젝트,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 프로젝트 수행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객 관점에서의 이벤트 로그도 생성해서 만들어 둘 수가 있고, 그것을 똑같이 직원 관점에서의 프로세스 마이닝 이제 로그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리소스 그 머신 관점에서 어떤 활용한 어떤 자원 그 설비 관점에서 툴을 만들 수도 있어요. 분석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같은 개념들을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여러 가지 관점의 어떤 이벤트 데이터로 여기 있는 그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마이닝 기본적인 어떤 그 뷰는 다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론 공부를 조금 더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끝나고 이거 딜리트해서 데이터셋을 다 지워버릴 수도 있어요. 저기 이렇게 2개, 3개 다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굳이 안 지워도 되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